여러분, 걷는다는 거 우리 매일 하잖아요? 너무 당연해서 사실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근데 오늘 이 이동성이라는 주제를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주 복잡하고 놀라운 세계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걷기 힘들다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다리가 좀 불편한 모습?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동성 문제라는 게 단순히 몸 어디가 아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뭐랄까 그 사람의 자신감 같은 개인적인 문제부터 집 문턱이 높다거나 계단이 많다거나 하는 환경적인 요인까지 이 모든 게 막 얽히고 설켜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드는 그런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전문가들이 쓰는 틀이 있는데요. 바로 ICF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 근데 그냥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보세요.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약해지는 손상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게 걷는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출근이나 외출 같은 사회 참여까지 막아버리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단계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주변 환경 같은 요인들이 계속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이 걷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분석할까요? 마치 탐정이 여러 도구를 써서 사건을 파헤치듯이 보행을 분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방법이 서로 다른 단서를 줍니다. 이 표를 보면 진짜 재밌는 게 각 분석법의 장단점이 확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같은 질병 이름으로 접근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는 좋은데 사람마다 다른 점을 놓치기 쉽죠. 반면에 움직임 자체를 그냥 눈으로 관찰하면 당장 뭐가 필요한지,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목표를 세우기는 좋고요. 또 아예 근본 원인, 그러니까 근력 약화 같은 손상에 집중하면 문제의 뿌리를 공략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최신 센서 같은 장비를 쓰면 이건 뭐 누구도 반박 못할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 뇌가 걷기라는 걸 어떻게 지휘하는지 말이죠. 이걸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뇌에는요, 세 가지 핵심 시스템,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보행 함총사가 있어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운동 시스템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바퀴죠. 힘을 팍팍 내고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맞아요. 마치 엔진 출력이 떨어진 차처럼 움직임이 약해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각 시스템. 이건 자동차의 GPS나 도로를 감지하는 센서 같은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발밑의 바닥이 미끄러운지, 울퉁불퉁한지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균형을 잡고 움직임을 조절하죠. 이 시스템의 재미있는 특징은요. 평평하고 밝은 길에서는 문제가 잘 안 보이다가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길이 울퉁불퉁해지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지 시스템. 바로 운전자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걸을 때, 자, 이제 오른발, 다음은 왼발, 이렇게 일일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다 이 인지 시스템 덕분인데, 이 운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걷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 돼버려요.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걷는 건? 와,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5가지 대표적인 질환에서는 이게 어떤 독특한 걸음걸이 시그니처로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보행의 가장 큰 특징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전 바로 비대칭이라고 말할 거예요. 한쪽으로 확 쏠린 걸음이죠. 왜 그럴까요? 마비된 쪽의 운동 시스템이랑 감각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나면서 힘과 제어력을 싹 잃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발이 바닥에 질질 끌리지 않게 하려고 엉덩이를 번쩍 들어 올리거나
뻣뻣해진 다리를 마치 컴퍼스처럼 빙 크게 휘둘러서 걷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은 파킨슨병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부드러운 움직임의 자동성 상실이에요. 이건 뇌 안에 있는 기저핵이라는 자동 운전 장치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발을 떼기가 너무 어렵고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갑자기 발이 바닥에 딱 붙어버리는 동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대화 같은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면 걸음이 확 나빠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손해성 운동 실조입니다. 이 걸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측 불가능한 부조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 뇌에서 손해는 움직임의 타이밍과 강약을 조절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휘자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걸음이 불안정하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이와 속도가 막 제멋대로 달라지는 거죠. 네 번째,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이건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핵심을 꼽자면 피로에 지는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와 척수, 여러 곳에 신경 손상이 흩어져 있어서 증상이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피로입니다. 처음에는 좀 걷는가 싶다가도 조금만 걸으면 신경계 전체의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보행 능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뇌성마비입니다. 이건 어릴 때 발달 과정에서부터 굳어진 독특한 발달성 패턴이 특징이에요. 뇌 손상 때문에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성장기 아이들의 뼈 정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발로 걷는다거나 다리가 안쪽으로 서로 엇갈리는 가위보행 같은 아주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하나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보세요. 뇌졸중은 비대칭, 파킨슨병은 자동성 상실, 손해 문제는 변동성, 다발성 경화증은 피로, 그리고 뇌성 마비는 발달성 패턴. 어때요? 각 질환마다 정말 뚜렷한 서명이 있죠. 지금까지는 걷는 행위 자체에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볼게요. 진짜 회복이라는 건 단순히 몇 걸음 더 걷는 게 아니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니까요. 맞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동이라는 건 훨씬 더 복잡한 문제죠. 그냥 평지를 걷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면요. 다발성 경화증이나 뇌졸중 환자분들은 계단 오르내리는 걸,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걸 특히나 힘들어 하신대요. 솔직히 이게 안 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다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돌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들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딱 6가지를 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잘 걷고 잘 뛰는 신체 능력만이 아니에요.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우리 집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같은 환경,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지지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한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은 정말이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이동성이라는 문제를 한 개인의 몸에서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참여 문제까지 쭉 확장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모두가 아무런 장벽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이동성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만드는 진짜 열쇠가 아닐까요?